배터리 망했다는 얘기, 2차 전지는 끝났다는 얘기, 영원히 안 오른다는 얘기, 요즘 정말 많이 들리지 않나요? 그런데 이상합니다. 뉴스에서는 다 끝났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미국에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배터리 공장과 데이터 센터가 미친 듯이 지어지고 있고, 정치인들은 서로 싸우는 척하면서도 뒤에서는 보조금과 일자리를 계속 밀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딱 3가지를 얻게 됩니다. 첫째, 왜 트럼프와 공화당이 배터리 보조금을 없애겠다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없애지 못하는지, 그 진짜 이유를 알게 됩니다. 둘째, 왜 배터리 산업이 망한 게 아니라 오히려 반도체처럼 소수 기업만 크게 살아남는 구조로 가고 있는지 이해하게 됩니다. 셋째, 수많은 2차 전지 종목 중에서 어떤 기업은 살아남고 어떤 기업은 사라질 수밖에 없는지 아주 단순한 기준을 손에 넣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개인 투자자들만 모르게 돌아가는 세력과 기업들, 그리고 국가들 사이에 이해관계 구조도 자연스럽게 보이게 될 겁니다. 참고로 미국에는 캘리포니아라는 주 하나가 대한민국 전체보다 경제 규모가 클 정도로 거대한 시장이 있고, 이 주는 대통령이 누구든 상관없이 전기차와 친환경 정책을 혼자서 밀어붙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트럼프와 공화당은 겉으로는 전기차 보조금을 주는 IRA라는 법을 없애겠다고 말해왔지만 정작 그 보조금으로 공장과 일자리를 가장 많이 얻고 있는 곳은 텍사스 같은 공화당 지역입니다. 정치 뉴스만 보면 배터리는 끝난 산업처럼 보이지만 실제 돈과 공장과 일자리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배터리가 정말 망한 산업인지, 아니면 일부 사람들만 알고 조용히 돈을 벌 수 있는 구조인지 그 실체를 아주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배터리 산업을 두고 망했다고 말하는 가장 큰 이유는 뉴스에서 계속 정치 얘기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되면 전기차 끝이다, 보조금 다 끊긴다, 5차 전지 끝났다, 이런 말들이 반복되니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 진짜 끝난 거구나 하고 믿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만 차분하게 짚고 가보겠습니다. 미국에는 전기차랑 배터리 공장 지을 때 세금 깎아주고 현금도 지원해주는 법이 하나 있습니다. 이름이 조금 어려운데 IRA라고 불립니다. 쉽게 말하면 배터리랑 전기차 공장 미국에 지으면 국가가 돈 보태주는 제도입니다. 트럼프랑 공화당은 이 제도를 없애겠다고 말해왔습니다. 그래서 뉴스만 보면 배터리 산업이 바로 무너질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현실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 제도로 제일 큰 돈을 벌고 제일 많은 공장을 유치한 지역이 어디냐면 민주당 지역이 아니라 텍사스, 조지아 같은 공화당 지역입니다. 옛날에 공장 다 망하고 일자리 없어졌던 곳들에 지금 배터리 공장하고 데이터 센터가 계속 들어서고 있는 겁니다. 공장 하나 생기면 수천 명이 월급을 받고 주변 가게들이 살아나고 집값이 오르고 지역 전체가 다시 움직입니다. 그러면 그 지역 국회의원 입장에서는 입으로는 보조금 나쁘다라고 말해도 실제로 자기 동네 사람들 일자리, 날아가는 법안에 찬성하기가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정치는 말로 싸우지만 표는 월급 봉투를 보고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제도는 이름만 흔들릴 뿐 완전히 없어지기 어렵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미국은 우리나라처럼 중앙정부 힘이 전부가 아닙니다. 각 주가 거의 작은 나라처럼 움직입니다. 그 중에서도 캘리포니아는 한 주의 경제 규모가 대한민국 전체보다 클 정도로 거대한 시장입니다. 이 주를 이끄는 사람은 민주당 소속이고 대통령이 누가 되든 전기차랑 친환경 정책을 계속 밀겠다고 공개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즉, 백악관 주인이 바뀌어도 캘리포니아 같은 초대형 주 하나만 계속 밀어도 배터리 시장은 쉽게 멈추지 않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변화가 있습니다. 요즘 배터리는 자동차 때문에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인공지능 때문에 데이터 센터가 미친 듯이 늘고 있는데, 데이터 센터는 전기를 엄청나게 먹는 시설입니다. 전기가 끊기면 바로 멈춰버리기 때문에 전기를 저장하는 큰 배터리,
즉 전력 저장용 배터리가 필수가 됩니다. 그래서 배터리는 이제 자동차 산업이 아니라 AI랑 전력 산업의 핵심 부품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은 예전의 반도체가 커질 때랑 아주 비슷합니다. 처음에는 회사들이 우르르 뛰어들고 가격 싸움이 벌어지고 적자가 쌓이고 결국 대부분 사라지고 기술 있고 돈 있는 회사 몇 개만 살아남았습니다. 지금 반도체 시장이 삼성전자, TSMC, SK 하이닉스 같은 소수 기업 중심인 이유가 그겁니다. 배터리도 지금 그 과정 초입에 들어와 있습니다. 중국 회사들이 지금은 점유율 1위지만 미국이랑 유럽이 자기들 산업을 중국에 전부 맡길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 기업들이 자연스럽게 끼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모든 회사가 살아남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기술이 없는 회사, 돈이 부족한 회사, 고객이 불안정한 회사는 버티다가 하나씩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실제로 시장에서도 기술력이 탄탄하다고 평가받는 에코프로, 엔캠, 나노신소재 같은 기업이 있는 반면 기대감만 크고 실속은 없다는 평가를 받는 종목도 함께 섞여 있습니다. 지금 2차 전지 시장은 겉으로 보면 다 같이 힘들어 보이지만 속에서는 이미 생존자와 탈락자가 조용히 갈라지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배터리가 망했느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살아남느냐를 못 보면 개인 투자자만 계속 뉴스에 휘둘리고 사고 나서 떨어지고 팔고 나면 오르는 일을 반복하게 되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부터가 이야기입니다. 진짜 중요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배터리는 미래 산업이니까 아무 회사나 사두면 언젠가는 오르겠지. 전기차도 늘어나고 AI도 커지고 세상은 전기로 돌아가는데 배터리가 안 클 수가 있나 이렇게요. 그런데 과거 반도체도 똑같았습니다. 처음에는 수십 개 회사가 뛰어들었고 다들 미래 산업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몇 년이 지나고 나서 살아남은 회사는 거의 없었습니다. 지금 반도체 시장을 보면 대만의 TSMC, 한국의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미국의 마이크론 같은 소수 기업만 남아 있습니다. 나머지는 가격 경쟁을 못 버티고 적자를 견디지 못하고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이 과정을 경제에서는 치킨 게임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해 누가 더 오래 버티나 싸우는 게임입니다. 가격은 계속 떨어지고 돈은 계속 들어가고 기술 개발에도 막대한 비용이 들고 결국 돈 없고 기술 없는 회사부터 하나씩 쓰러집니다. 배터리 산업이 지금 딱 이 단계에 들어왔습니다. 겉으로 보면 다 같이 힘들어 보이지만 속에서는 이미 탈락자가 정해지고 있는 중입니다. 중국 회사들이 현재 인 건 맞습니다. 배터리 시장 점유율 1위. 하지만 미국과 유럽 입장에서는 자기 나라 자동차와 전력 산업의 심장을 중국에 맡기고 싶지 않습니다. 이걸 지정학이라고 부르는데 정치랑 안보 때문에 뜻입니다. 중국을 완전히 믿지 못한다는, 그래서 미국과 유럽은 한국 기업들을 끌어들여서 배터리 공급망을 다시 짜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의 배터리 회사들은 기회를 받게 되지만 그렇다고 모든 회사가 살아남는 건 아닙니다. 배터리 산업은 기술이 있어야 하고 공장 지을 돈이 있어야 하고 안정적인 고객도 있어야 하고 정부 정책에도 연결돼 있어야 합니다. 이 네 가지가 없으면 오래 버티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에코프로처럼 배터리 소재 기술력이 탄탄한 회사, 엔캠처럼 전해 액이라는 핵심 재료를 공급하는 회사, 나노신소재처럼 특정 공정에 꼭 필요한 기술을 가진 회사들이 분류됩니다. 상대적으로 안전한 쪽으로, 반대로 사업 내용은 불분명하고 기대감만 큰 회사들은 주가가 크게 출렁이다가 한번 꺾이면 회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2차 전지 시장은 성장 산업이면서 동시에 탈락자를 가려내는 생존 게임입니다. 배터리가 망했느냐, 안 망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회사는 반도체처럼 세계적인 기업으로 커지고 어떤 회사는 몇 년 안에 시장에서 사라질 수 있는 구조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이걸 모르면 개인 투자자들은 계속 뉴스에 흔들리면서 남들이 산 뒤에 따라 사고 떨어지면 무서워서 팔고
팔고 나면 다시 오르는 장면을 반복해서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 산업의 구조를 이해하면 배터리라는 단어가 아니라 정책이라는 기술, 자본, 고객 네 가지 기준으로 회사를 보게 되고 그 순간부터 투자는 완전히 다른 게임이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이렇게 복잡하고 거대한 싸움 속에서 개인은 도대체 뭘 보고 판단해야 하느냐는 겁니다. 뉴스에서는 매일 트럼프 이야기, 보조금 이야기, 중국 이야기, 주가 이야기만 쏟아지는데 그걸 다 따라가다 보면 머리만 아프고 결국 사고 나서 떨어지고 팔면 오르는 패턴만 반복. 그래서 기준을 아주 단순하게 줄이겠습니다. 배터리 산업에서 살아남을 회사를 고를 때는 딱 세 가지만 보면 됩니다. 첫 번째는 기술입니다. 경제 뉴스에서는 이걸 기술 해자라고 부르는데 쉽게 말하면 다른 회사가 쉽게 따라할 수 없는 기술이 있느냐는 겁니다. 그냥 조립만 하는 회사는 언제든 대체될 수 있지만 에코프로처럼 배터리 핵심 소재를 만들거나 엔캠처럼 전해액이라는 필수 재료를 공급하거나 나노신소재처럼 공정에 꼭 필요한 기술을 가진 회사는 쉽게 밀려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정책 생존성입니다. 여기서 다시 나오는 게 아까 말한 IRA, 즉 미국이 배터리랑 전기차 공장 지어주면 돈을 보태주는 제도입니다. 겉으로는 트럼프가 없앤다, 공화당이 반대한다 말하지만 실제로는 그 돈으로 공장에 들어서고 텍사스 같은 공화당 지역에 일자리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는 조금 달라질 수는 있어도 이름이 바뀌거나 조건이 미국 제조업을 살린다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목표 자체는 쉽게 이걸 미국 제조업 부활 정책이라고 부르는데 정권이 바뀌어도 방향은 유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한국 기업들, 예를 들면 삼성 SDI나 LG 에너지 솔루션, 현대차 같은 회사들은 이 정책의 직접적인 수혜자입니다. 세 번째는 수요 구조입니다. 배터리는 이제 전기차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전기차는 보조금이 있으면 많이 팔리고 줄면 판매가 바로 꺾이는 구조라서 변동성이 큽니다. 하지만 요즘 진짜 빠르게 커지는 수요는 데이터 센터입니다. 인공지능 때문에 서버가 늘어나고 서버는 전기를 엄청나게 쓰고 전기가 끊기면 바로 멈춰버리기 때문에 ESS, 즉 에너지 저장 장치용 배터리가 필수가 됩니다. 이 수요는 자동차보다 훨씬 안정적이고 장기적으로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정리하면 이겁니다. 배터리 투자는 유행을 사는 게 아니라 구조를 사는 겁니다. 정치 뉴스가 아니라 기술 해자, IRA 같은 정책 연결, 그리고 전기차와 데이터 센터로 이어지는 수요 구조, 이 세 가지만 보면 개인도 충분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기준으로 보면 배터리 산업이 망했느냐, 안 망했느냐를 따질 필요 자체가 없어집니다. 대신 이 산업 안에서 누가 끝까지 살아남을지를 고르게 되고 그 순간부터 투자는 운이 아니라 확률의 게임으로 바뀌게 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결론은 단순합니다. 배터리 산업이 망했느냐 아니냐가 아니라 이미 구조가 반도체처럼 바뀌었다는 겁니다. 미국에는 전기차와 배터리 공장을 지으면 세금 깎아주고 현금까지 지원해주는 IRA라는 제도가 있고 이 제도로 가장 많은 공장과 일자리를 얻은 곳이 텍사스와 조지아 같은 공화당 지역입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보조금 없애겠다고 말해도 실제로는 그 법으로 먹고 사는 지역과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완전히 뒤집기 어렵습니다. 여기에 캘리포니아처럼 한 주의 경제 규모가 한국보다 큰 초대형 주가, 대통령이 누가 되든 전기차와 친환경 정책을 계속 밀고 가고 있습니다. 동시에 AI 때문에 데이터 센터가 폭증하면서 전기를 저장하는 ESS 배터리 수요까지 커지고 있습니다. 이건 뉴스에서 말하는 분위기랑 완전히 다른 돈과 공장과 일자리의 흐름입니다. 그리고 이런 산업에서는 아무 회사나 살아남지 않습니다. 반도체가 TSMC,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같은 소수 기업만 남겼듯이 배터리도 기술이 있는 회사, 돈이 있는 회사, 정책에 연결된 회사만 남습니다. 그래서 에코프로, 엔캠, 나노신소재처럼
소재와 공정 기술을 가진 기업은 살아남는 쪽에 가깝고 실체 없는 종목들은 시간이 갈수록 탈락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즉, 배터리는 끝난 산업이 아니라 이제부터 진짜 승자와 패자가 갈리는 산업입니다. 당신은 몰랐을 뿐입니다. 이게 환경 이야기가 아니라 미국 제조업을 되살리려는 전략이고, 정치 싸움이 아니라 일자리와 공장 싸움이며, 테마주가 아니라 제2의 반도체 구조라는 걸 말입니다. 이걸 아는 순간부터 투자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뉴스에 흔들려 사고 파는 사람이 아니라 기술 해자, 정책 연결, 데이터 센터와 전기차로 이어지는 수요 구조를 보고 고르는 사람이 됩니다. 시장은 누구에게도 친절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구조를 이해한 사람에게는 놀라울 정도로 공정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완전히 착각하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배터리를 전기차 부품 정도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사실 지금 배터리는 자동차 산업이 아니라 국가들이 서로 목숨 걸고 싸우는 전력 패권 산업입니다. 미국, 중국, 유럽이 조용히 하지만 아주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습니다. 같은 목표를 두고 목표는 단순합니다. 앞으로 세상을 움직이는 누가 쥐느냐입니다. 전기와 데이터를. 중국은 이미 배터리 생산량 세계 1위이고 핵심 원료와 공정 특허도 상당 부분 가져갔습니다. 미국 입장에서 아니라 안보 위협입니다. 이건 그냥 산업 경쟁이 만약 전기차, 드론, 미사일 시스템, 데이터 센터, 군사용, 전력망까지 전부 중국 배터리에 의존하게 되면 버튼 하나로 나라가 멈출 수도 있는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미국은 겉으로는 환경을 말하지만 실제로는 배터리를 무기처럼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배터리는 슬그머니 배제하고 자기 편 기업들만 살려서 공급망을 새로 짜는 겁니다. 이 과정이 얼마나 노골적이냐면 중국 기업은 미국에 공장 짓는 것도 막히고 기술 제휴도 제한되고 보조금에서도 배제됩니다. 반대로 미국 편에 서는 한국, 일본 기업들은 세금 깎아주고 끌어옵니다. 땅 공짜로 주면서까지 현금 주고. 이게 산업 경쟁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돈과 권력을 둘러싼 전쟁입니다. 더 웃긴 건 이 판에서 가장 손해보는 쪽이 누군지 아세요? 바로 아무것도 모른 채 배터리 망했다는 뉴스만 믿고 주식 팔아버리는 개인 투자자들입니다. 큰 나라들과 대기업들은 뒤에서 조용히 판을 짜고 공장을 어디 쓸지, 누구를 살릴지, 누구를 버릴지 다 정해놓고 움직이는데 개인들만 겉에 던져진 공포 뉴스에 흔들리면서 서로 물량을 던지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정보 없는 사람들, 돈을 빨아먹는 구조입니다. 배터리 산업이 흔들리는 것처럼 보이는 이 시점이 사실은 가장 강한 놈들만 시간이고 살아남도록 판을 정리하는 약한 기업들, 주가를 눌러서 헐값에 주워 담는 시간이라는 걸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싸움의 크기는 전기차 몇 대 파는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수십 년간 전기와 결정하는 수준입니다. 데이터를 누가 지배하느냐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건 주가 차트가 아니라 국가들끼리 벌이는 조용한 전쟁판입니다. 그런데 더 화가 나는 건 이 거대한 전쟁판이 갑자기 시작된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미 몇 년 전부터 초대형 투자기관들은 미국 정부, 대기업, 전부 이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누가 배터리 공장을 받는지, 어떤 회사가 보조금을 어디에 짓는지, 어떤 기술이 군사용과 데이터 센터용으로 쓰이는지 전부 공개 자료로 나와 있었는데도 개인 투자자들 귀에는 배터리 끝났다, 중국이 다 해먹는다 뉴스만 계속 꽂혔습니다. 개어품이다 같은 자극적인 그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기관 투자자들은 배터리 완제품 회사보다 소재 회사, 장비 회사, 전력 저장 장치 회사 쪽으로 조용히 옮겨 탔고 미국 정부는 중국 기업을 하나씩 배제하면서 자기 편 기업들에게만 길을 열어줬고 대기업들은 주가 떨어질 때마다 통째로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경쟁사 기술과 공장을 개인들은 공포에 질려서 던지고 큰 손들은 그 물량을 주워 담는 그림이 반복된 겁니다. 이게 음모론처럼 들릴 수 있지만
사실은 너무 노골적인 구조입니다. 뉴스는 늘 정책 리스크를 강조하지만 불확실성, 위험, 정작 뒤에서는 공장 건설 계약이 체결되고 장기 공급 계약이 맺어지고 수십조 원짜리 투자가 동시에 진행됩니다. 겉으로는 산업이 망하는 것처럼 연출되고 실제로는 판이 더 단단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들만 하면서 밤잠 설치고 나만 또 물린 거 아니야? 기관과 대기업은 다음 단계 준비를 합니다. 계획대로 가고 있다면서. 이걸 알고 나면 배터리 주가가 흔들릴 때마다 느끼는 불안의 정체가 바뀝니다. 이건 산업이 죽어가는 신호가 아니라 약한 손을 털어내는 과정이고 정보 없는 사람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정리 단계라는 걸 밖으로 밀어내는, 그런데 이 전쟁이 더 미친 이유는 총 쏘고 미사일 날리는 싸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공장으로 싸우고 보조금으로 싸우고 계약서로 싸우고 기술 특허로 목을 조르는 전쟁입니다. 미국은 우리 땅에 공장 깎아주고 현금 얹어주고 지어라 하면서 세금. 중국은 원재료 가격을 확 낮춰서 버티고 유럽은 뒤늦게 만들겠다고 뛰어들고 자기들끼리 배터리 동맹. 일본은 조용히 기술 특허로 길을 막습니다. 겉으로 보면 다들 웃으면서 협력하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서로 숨통 끊을 방법만 계산하고 있습니다. 배터리 가격이 갑자기 떨어졌다가 어떤 회사 실적이 박살났다가 특정 종목이 이유 없이 대부분 이 싸움의 부산물입니다. 반토막 나는 것도 강한 쪽은 버티면서 상대를 굶겨 죽이고 약한 쪽은 자금이 말라서 먼저 쓰러집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에 누가 끼어 있느냐면 바로 아무것도 모른 채 개인 투자자들입니다. 뉴스만 보고 들어온 기관이 물량 던질 때 이유도 모르고 같이 팔고 대기업이 주워 담을 때는 무서워서 못 사고 공장 계약 발표 나면 뒤늦게 뛰어들었다가 다시 털리고 이게 계속 반복됩니다. 이 판에서는 정보가 무기고 시간은 편이고 자본은 갑옷입니다. 그런데 개인들은 셋 다 없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시작될 때마다 항상 같은 순서가 나옵니다. 먼저 주가를 세게 눌러서 공포를 만들고 개미들이 못 버티고 던지면 그 물량을 조용히 흡수하고 그 다음에 공장 계약, 정부 지원, 장기 공급 계약 같은 호재를 하나씩 터뜨립니다. 그러면 뉴스에는 다시 살아나나? 배터리 산업 같은 제목이 뜨고 개인들은 또 뒤늦게 따라 들어옵니다. 그리고 다시 눌립니다. 이게 우연 같지만 수십 번 반복된 패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배터리 전쟁은 단순히 누가 기술이 좋으냐의 싸움이 아니라 누가 더 오래 버티고 누가 더 싸게 주워 담고 누가 끝까지 남느냐의 싸움입니다. 겉으로 보면 혼란이고 폭락이고 악재투성이지만 안쪽에서는 이미 다음 승자가 누군지 정해지는 중입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지금처럼 사람들이 배터리 끝났어, 다 망했어, 이 전쟁판에서는 가장 많은 지분이 조용히 이동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면 그냥 공포 영화입니다. 다 털리고 다 당하고 개인은 답이 없는 구조처럼 느껴지겠죠. 하지만 현실은 조금 다릅니다. 이 전쟁은 이미 끝난 싸움이 아니라 아직 한창 공장을 짓고 판을 깔고 있는 초반전이라는 점입니다. 배터리 공장 하나 짓는 데만 최소 몇 조 원이 들고 땅 고르고 허가 받고 장비 들여오고 시험 생산까지 보통 3년에서 4년이 걸립니다. 지금 미국 곳곳에서 짓고 있는 공장들, 텍사스에, 조지아에, 미시간에 올라가고 있는 그 공장들 대부분이 시작하지도 않았습니다. 아직 완전히 돈을 벌기, 데이터 센터용 배터리, 그러니까 ESS 시장도 이제 막 계약이 늘어나는 단계이고 인공지능 서버가 폭증하면서 전력 저장 수요가 본격적으로 터지는 구간은 아직 앞에 남아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전쟁이 막 중장비 들여와서 진집하는 단계라는 겁니다. 출발선에 가까운 위치입니다. 이미 올라서 환호하는 장이 아니라 공포 때문에 물량이 바닥에 쌓이고 약한 기업들이 정리되고 강한 기업만 남기 위해 판을 비우는 구간이기 때문입니다. 이걸 알면 주가가 흔들릴 때 느끼는 감정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산업이 망해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전쟁 중에 약한 병사부터 후퇴시키는 과정처럼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개인은 더 이상 뉴스에 맞고 쓰러지는 구경꾼이 아니라 이 싸움이 어떤 단계에 와 있는지를 계산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배터리 업황, 며칠 뒤 뜨면 대기업 계약 체결, 미국 공장 수주, 뒤늦게 다시 사고 또 흔들리면 팔고, 이걸 몇 년째 반복합니다. 그래서 계좌는 늘 제자리이거나 오히려 줄어듭니다. 반대로 이 싸움을 설계하는 쪽은 완전히 다른 기준으로 움직입니다. 전기차가 몇 대 팔렸는지보다 어느 주에 공장이 세워졌는지, 그 공장이 IRA 보조금 조건에 들어가는지, 그 회사가 소재부터 장비까지 자체 기술을 가졌는지, 데이터 센터 ESS 계약을 따냈는지, 이런 것만 봅니다. 즉, 주가가 아니라 구조를 봅니다. 겉으로는 차트가 요동치고 개인들끼리 서로 물어뜯으며 싸우는 것 같지만 위에서는 이미 승자 후보 명단이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기술 없는 회사는 자금이 말라서 사라지고, 빚만 잔뜩 진 회사는 증자하다가 주가가 갈려나가고, 진짜 기술과 고객과 정책을 가진 회사만 조용히 덩치를 키웁니다. 이 과정에서 개미들은 계속 이번엔 진짜 바닥 들어왔다가 이겠지 하면서 또 한 번 눌리고 또 실망하고, 그렇게 하나씩 탈락합니다. 냉정하게 말하면 이 전쟁의 연료는 개인 투자자들의 조급함과 공포입니다. 그 감정이 클수록 강한 쪽은 더 싸게 사고 더 오래 버티고 더 크게 가져갑니다. 그래서 배터리 산업이 혼란스러울수록, 뉴스가 더 자극적일수록, 댓글에 말이 많을수록 이제 끝났다는 이 판을 설계한 쪽은 오히려 웃습니다. 사람들이 포기하는 속도가 곧 가장 잔인한 진실을 하나 더 말씀드려야 합니다. 이 싸움에는 결말이 없습니다. 모두가 이기는, 구조적으로 반드시 끝나는 게임입니다. 희생자가 나와야만. 반도체 산업이 그랬습니다. 90년대, 2000년대 초반에 수십 개 기업이 뛰어들었고, 뉴스에는 미래 산업, 황금 시장이라는 말이 넘쳐났지만 지금 살아남은 이름은 손에 꼽습니다. TSMC,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나머지는 다 사라졌거나 흡수됐습니다. 배터리도 똑같이 가고 있습니다. 이미 중국에서는 수백 개 배터리 회사가 문을 닫았고, 유럽에서도 국책 배터리 프로젝트들이 줄줄이 실패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장 발표는 화려하지만 실제로 끝까지 버틸 수 있는 회사는 극소수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배터리는 기술 싸움이면서 동시에 돈 싸움입니다. 공장 하나 짓는데 몇 조 원, 적자 몇 년 버티는데 또 몇 조 원, 불량률 잡는데 시간, 원재료 확보하는데 정치력, 이걸 다 동시에 견뎌야 합니다.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주가가 떨어질 때마다 조작이다, 세력이 털었다라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그 말이 반은 맞다는 겁니다. 강한 쪽은 의도적으로 가격 전쟁을 걸고 공급을 늘리고 단가를 낮춰서 약한 회사를 먼저 죽입니다. 그리고 그 회사 주식을 들고 있던 사람들부터 탈락합니다. 그게 시장에서 말하는 정리입니다. 뉴스에서는 구조조정, 산업 재편, 효율화 같은 말로 포장하지만 실제로는 돈 없는 기업과 그 기업을 믿은 개인 투자자들이 같이 퇴장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단순히 배터리가 오르냐 내리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누가 살아남을 자격이 있는지, 누가 중간에서 소모품이 될지 정해지는 과정입니다. 이걸 모르면 사람들은 계속 종목 이름만 바꿔가며 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작년에 A사에서 털리고, 올해는 B사에서 털리고, 다음 해엔 C사에서 털립니다. 산업은 살아남지만 계좌는 남지 않습니다. 이게 이 판의 진짜 잔혹한 구조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투자자의 운명이 갈립니다. 배터리 산업에 투자했다로 끝나는 사람과 배터리 산업에서 누가 살아남는지에 투자했다로 남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돈 버는 경제학 동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덧글은 큰 힘이 됩니다.